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커피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발견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 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커피의 처음 발견된 발견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칼디의 전설이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칼디의 전설은 에티오피아의 목동이었던 칼디라는 소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염소들을 데리고 평소에 가던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 보는 빨간색 열매를 염소들이 따먹고 막 날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열매가 뭐길래 저 염소들이 저렇게 저걸 먹고 날뛸까? 그러고 신기해서 이 칼디도 그 열매를 따먹어 보았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솟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디가 이 빨간색 열매를 가지고 마을을 내려와서 수도승들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칼디의 얘기를 들은 수도승들도 칼디의 말처럼 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도승들은 이 열매를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열매다 하고 불길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커피는 볶기 전에는 콩처럼 아니면 풀향 같은 향이 나게 되는데요. 커피를 로스팅, 지금은 로스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로스팅 하게 되면 비로소 그 풀향 같은 거에서 우리가 아는 고소한 커피 향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승이 불길에 집어 던지니까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이 커피를 볶아 먹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칼디의 전설입니다.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마호메트의 전설, 그리고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였던 커피가 그 다음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처음에는 이 커피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마시거나 아니면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곡류나 두류와 같이 분쇄를 해서 식량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5세기경쯤에 최초로 볶고 분쇄해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공격하면서 예멘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멘에서 터키,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음료로 크게 발전이 되게 되어 이슬람의 와인이라는 말도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슬람교는 교리상 술을 못 마시게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를 대처할 만한 어떠한 음료의 자리가 필요했고 그 자리에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커피가 너무나도 제격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라는 말의 기원은 고대 아랍어, 즉 이슬람어인 카와, 와인의 의미인데요. 이 카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커피가 크게 음료로 발전하게 됩니다.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셀림 1세 황제가 이집트 원정길에 커피를 애음하는 풍습을 보고 터키로 커피 문화를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하지 못하면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풍습까지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꼭 아내에게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해야 했다고 하네요. 음, 이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발칸반도를 장악하고 서유럽까지 침공을 감행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커피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베니스 무역상들에 의해서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되고요. 이때 처음에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커피가 이슬람교, 즉 이교도의 음료라고 해서 음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교황 클레멘트 8세, 이분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에 세례를 주시면서 내가 커피에 세례를 주었으니 이제 이 커피에 있는 이슬람교의 악령들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세례를 주면서 커피가 유럽에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이런 국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민지에서 커피가 또 재배가 되고 하면서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1658년 실론, 현재 스리랑카에, 그리고 1690년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를 하면서 커피 재배의 역사를 열게 되었고요.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1870년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 때인데요. 이때가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막 싹트고 발전해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할 장소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카페에서의 커피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또 너무나도 좋은 시기였습니다.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런던에는 1650년에 첫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개혁과 혁명의 장소가 필요했을 때였기 때문에 카페 문화와 함께 커피가 많이 퍼져나가게 될 수 있었죠. 런던의 신사와 파리의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이 가십과 패션, 그리고 시사, 정치, 스캔들, 철학, 자연과학 등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영국 기준으로 커피값이 1페니만 있으면 누구나 커피하우스의 입장에서 논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하우스의 이런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주적인 특성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커피하우스에 남자들만 출입이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이 남자들이 커피와 토론에 빠져서 집에 잘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자들이 남자들 커피 못 마시게 해주세요 하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커피하우스 문화에 반발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답니다. 프랑스의 커피 문화는 1644년에 처음 커피를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와인의 나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베네치아만큼이나 이슬람 문화권과 무역량이 많았던 마르세유 항구 도시를 통해서 커피가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에 1672년에는 카페드 프로코프라는 첫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커피하우스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카페라고 합니다. 이 카페드 프로코프는 또한 볼테르가 즐겨 찾았던 카페라고 하네요. 파리에서의 커피하우스는 볼테르, 장자크 루소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아지트가 되었고요. 귀족들의 폐쇄적인 살롱 문화랑은 다르게 이 커피하우스는 누구나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평등한 커피하우스에서 민중들을 만나고 또 열띠게 토론을 하고 개혁의식을 키워간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커피를 사랑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인간 희극이라는 대작을 남긴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 발자크는 하루에 60잔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글을 썼다고 해요. 발자크가 물론 커피를 좋아해서 많이 마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발자크는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잠을 안 자고 글을 썼을까요? 발자크는 돈이 많은 백작 부인이었던 한스카를 사랑했었는데요. 이 한스카는 본인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발자크의 구애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발자크의 구애 끝에 한스카가 본인의 남편인 백작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 발자크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백작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18년간의 사랑을 구애하던 발자크와 한스카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발자크의 꿈이 이뤄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나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자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되면서 발자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시력도 잃게 되어서 한스카가 나중에는 인간 희극을 완성할 때쯤에는 발자크의 말을 받아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0년 8월 18일 발자크는 많은 대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베토벤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였다고 하는데요. 가난했던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생활비를 아껴서 원두 그리고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를 구입할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베토벤은 한 번 커피를 내릴 때 60알의 원두를 세어서 커피를 내려서 마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2명의 친구가 온다면 원두 알을 180개를 일일이 세서 갈아서 커피를 내렸을 정도로 이 커피 맛에 굉장히 엄격했다고 알려져 있네요. 아메리카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카노라는 음료의 이름은 미국에서 나왔죠. 이 미국은 어떻게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가 있었죠. 이때 영국은 홍차를 미국에다가 되팔았습니다. 이 홍차는 영국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그리고 차를 수입했는데요. 영국은 수입한 차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미국에 되팔았던 차에 점점 더 많은 관세를 붙이게 되고요.
미국은 점점 올라가는 관세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보스턴에 정박되어 있었던 배 위에 올라가서 이 차 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부수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초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차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대신해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커피는 차에 비하면 쓴맛이 있고 좀 진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연하게 희석하게 마시게 되었고요. 연하게 희석한 이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스타벅스를 미국의 커피 역사와 함께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죠.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에서 시작한 원두 판매점인데요. 이 원두 판매점의 복사기 회사에 다니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밀라노에서 에스프레소 바를 방문했고요. 스타벅스를 에스프레소 바처럼 커피를 파는 곳으로 변신을 시키자고 동업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그리고 나서 1985년도에 스타벅스에서 쫓겨나서 일 조르날레라는 커피하우스를 개업했고요. 그 개업한 일 조르날레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번창을 해서 2년 후에 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훌륭한 경영 덕에 스타벅스는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큰 커피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스타벅스는요. 2019년도 11월 15일에 미국 시카고에 오픈한 매장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하네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저도 이 시카고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보고 싶네요.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가 일본에 들어왔다는 최초의 기록은 1782년도에 만국 간규에 네덜란드에서 커피라고 부르는 것은 콩과 비슷하지만 실은 나무 열매다 하면서 음료로서보다는 식물로서의 커피를 언급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커피 음용과 그리고 커피 수입량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리고 또한 일본은 커피의 음용 방법과 그리고 추출 도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전시킨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커피 음용은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먼저 일어났고요.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는 그만큼 커피 애호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커피 음용이 널리 퍼지게 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이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커피 수입이 중단이 됐고요. 이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겼는데 커피가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이 커피 맛을 흉내낸 대용 커피, 즉 고구마, 대두, 민들레 뿌리, 치커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맛만 커피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그런 음료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도에 커피의 수입이 재개될 때까지 커피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대용 커피까지도 만들어질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커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국가여서 유명한 커피 도구인 칼리타, 하리오, 이런 추출 도구들의 회사들이 전부 다 일본 회사일 정도로 한 연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에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훨씬 전에 1861년 베르네 주교 문서를 보면 커피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전에 1830년대에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가지고 들어와서 마셨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하네요. 커피는 한자로 음역이 돼서 가베다 혹은 가비다라고 불렸고요.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 이후에 본인의 신변에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신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시던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베베르를 통해서 커피를 전해 마셨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는 서양 문물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서양 음식 또한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고종 황제께서 아관파천 이후에 황궁하시고 덕수궁에 정관헌이라는 로마네스크 풍의 서양식 건물을 지어서 우리도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고종 황제께서도 덕수궁의 로마네스크 풍의 서양식 건물에서 커피를 즐기셨다고 하네요. 이 정관헌은 현재에도 덕수궁에 가시면 남아 있고요. 정관헌의 뜻은 솔밭과 어우러진 함령전 등의 고건축물을 고요하게 내려다보는 곳이라는 뜻이네요. 이 건축 양식을 보시면 이 정관헌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인 두꺼운 벽, 둥근 아치 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양식이에요. 또한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에서 고종 황제와 얽혀있는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고종 황제를 이 커피의 다량의 아편을 타서 암살하려는 고종 황제 독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던 때 이때가 또한 고종 황제의 만수절 생신이셨는데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고종 황제가 항상 식사 후에 드시던 커피에 고종 황제를 암살하려던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대량의 아편을 타게 됩니다.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착복한 천민 출신이었지만 러시아어를 잘해서 러시아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일 합방이 되게 되면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일에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고종 황제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항상 드시던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타게 되고요. 이게 고종 황제 그리고 순종께 전해지게 됩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이 커피를 드시고 평소 드시던 커피와 달라서 뱉으셔서 괜찮으셨다고 하는데요. 고종의 아드님이셨던 순종께서는 이 커피를 드시게 되시고 시력이 나빠지고 이가 빠지고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키는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1910년대 일본에서 키사텐 끽다점이라는 차나 음료를 파는 가게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다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명동과 종로를 중심으로 다방이 유행을 하게 되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일을 했다고 해요. 192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감독이었던 이경손이 종로에 카카듀라는 한국인 최초의 다방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에는 다방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요. 원래 다방이라는 어원은 고려시대에 황실을 중심으로 다례를 행하던 관청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유래가 와서 이 다방이 커피를 파는 곳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방은 1930년대 전성기를 누리면서 거리의 오아시스, 거리의 공원이라고 불렸고요. 금시계를 차고 여우 목도리와 같이 고가의 패션과 그리고 감각 있는 모던걸, 또 양복을 입고 중전모를 쓴 모던 보이들, 이런 모던걸과 모던 보이들이 다방에 모여서 얘기 나누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되고요. 미군 부대에서부터 원두커피와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인들로 빠져나오고 보급이 되게 되지요. 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커피가 공급되면서 대중이 즐기는 기호 음료로 자리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1945년도에 서울에 60여 개에 불과했던 다방의 개수가 1950년대에는 1200개로 늘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팽창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룬 1970년대에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게 되고요. 동서식품이 만든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가 가정까지 보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는 커피 자판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종이컵 하나가 찰칵 떨어지고 커피가 타져서 나오게 되는 이 커피 자판기. 저도 대학교 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커피 자판기의 등장 이후에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도에 압구정동에 첫 원두커피 전문점인 자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 스타벅스가 국내 2대의 1호점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방커피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원두커피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1999년도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2,500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고 최저시급은 1,600원인 것을 반영해 보았을 때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이었던 거는 밥 대신 커피를 마시는 거가 굉장히 허영심 그리고 사치 가득 찬 행위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된장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1,600원인데 아메리카노가 2,500원이었으면 네, 좀 비교해 보았을 때 비싼 가격이긴 했네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원두커피의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다방커피, 인스턴트 커피의 시대가 저물고 고급화된 원두커피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맥심 모카 골드가 이마트 판매 1위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의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인스턴트 커피도 카누와 같이 좀 더 고급화된 인스턴트 커피로 변형이 되기도 했고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홈카페 문화 확산이 되는데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내가 마시는 커피를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문화는 집이지만 전문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아니면 좀 더 간편하지만 원두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드립백의 형태로 이렇게 커피를 집에서 즐기는 문화도 고급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커피를 즐기시나요? 오늘 수업 댓글에는 어떤 커피를 즐기시는지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참고로 요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해서 먹는 재미에 들렸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